가장 강력한 팀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 팀? 아니면 선수를 가장 잘 활용하는 팀? 정답은 최고의 선수를 보유하며 그들을 잘 활용하는 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메시가 이를 보여줍니다. 메시가 역대 최고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10년간 최고의 선수였음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팀은 지난 10년간 최고의 성적을 냈을까요? 개인적으로 확답은 못하겠네요. 지난 10년간 메시를 활용한 대표적 감독 3명을 뽑아 그들이 어떤 전술을 적용했는지 정말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 시절하면 떠오르는 전술이 뭐가 있나요? 저는 토탈사커를 뽑고 싶어요. 토탈사커란 압도적 점유율과 엄청난 압박을 무기로 하는 전술이에요. 쉽게 말해 압도적 점유율로 최대한의 공격을 가하고 상대팀의 공을 최대한 빨리 가져와 최소한의 수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탈사커를 위한 이상적인 포메이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4-3-3입니다. 4-3-3의 경우 점유와 압박을 하는 팀에 있어 최고의 포메이션이죠. 1선부터 많은 인원이 분포해 있기에 강한 압박을 펼칠 수 있으며 다음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의 간격을 줄여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는 형태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팀은 롱킥을 강요당하고 볼은 쉽게 되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펩의 전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펩이 추구하는 전술은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인데요. 이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중원에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재능들이 중원에 있다 보니 상대팀은 당연히 맞짱 뜨면 탈탈 털리고 게임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상대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중원에서 정정당당히 싸울 리 없고 그냥 라인을 내려서 선후비 후 역습으로 나아가죠. 4-3-3이 역습의 치명타거든요. 그리고 이를 가장 잘한 게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고요. 그렇다면 과연 내려선 수비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죠. 이것에 대한 해답은 질라탄을 내보내고 메시를 선택한 이유가 됩니다. 점유율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점유율이 공격에 적용돼야지 중앙선 부분에서 계속 돌면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내려선 팀을 상대로 점유율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까요? 답은 쉽습니다. 그것은 상대 진영에 균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라탄은 이것을 못해요. 질라탄은 보통 상대 센터백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 공을 잡으면 에와싸던 수비수가 바로 마크해버리는 거죠. 물론 개인 능력으로 뚫을 수 있게 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메시의 경우는 다릅니다. 메시는 보통의 센터 포워드와 다르게 중원으로 내려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의 배후나 옆 공간에서 패스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수가 앞으로 나와 메시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진 균열은 양 윙포워드 비아와 페드로의 공간을 창출해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펩 축구의 핵심은 이 윙포워드예요.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 질라탄이 아닌 메시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미넨에선 리베리가, 맨시티에선 스털링이 핵심이란 것도 다 이런 전술적 바탕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펩도 처음엔 메시를 오른쪽에 중앙에 질라탄을 실험해봤습니다. 하지만 질라탄이 이를 소화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 생각엔 질라탄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보단 메시였기에 소화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펩은 점유율 축구를 기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가 수비를 내려서 공간이 없어졌고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질라탄이 아닌 메시를 중앙에 위치시켰습니다. 창출된 공간으로 양 윙포워드는 뛰고 메시는 찔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10중 8구 게임은 터집니다. 두 번째는 루이스 엘리케입니다. 엘리케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가 있나요? 저는 전술 없는 감독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한때 언론에서 엄청나게 다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를 옹호해보고자 해요. 그는
전술이 없는 게 아니라 전술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트래블을 달성한 감독이니까요. 그렇다면 엘리케는 메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의 전술은 크게 속공과 지공으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속공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쓴 전술은 쉽게 말해 MSN과 아이들입니다. 바르샤의 축구는 엄청난 점유율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유율이란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엘리케 때부터라고 생각해요. 공격 시엔 평소와 같이 강한 압박을 가하지만 상대의 속공 상황 시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MSN이 전방에 남고 나머지 7명은 아래서 수비 라인을 촘촘히 서는 것입니다. 왜 MSN을 수비에 가담시키지 않고 전방에 남겨놓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래에서 공을 빼서 전방에 연결하면 셋이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중원의 공간이 넓은 채 서로 속공을 전개하면 바르샤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서로 계속 치고받으면 저 3명을 가지고 있는 바르샤가 결국은 이길 거란 자신이 있었던 것이고 그 생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다음은 지공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공 상황 시 공격 전개는 4-3-3을, 수비 진영은 4-4-2를 기본으로 합니다. 먼저 공격 시에 가장 큰 변화는 메시가 안쪽으로 돌파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간은 열리고 그것은 오른쪽 풀백인 다니 알베스가 메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와 알베스의 빈자리는 라키티치가 커버에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라키티치는 메시가 공격에 가담하며 비우는 오른쪽 측면을 메우고 동시에 라인을 내려 수비 블록을 만들 때는 강력한 대인 방어까지 수행했죠. 그래서 엘리케 체제의 핵심은 라키티치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던 겁니다. 수비 시에는 메시의 체력을 아껴주기 위해 메시를 수아레즈와 함께 전방에 놓고 네이마르를 내려 왼쪽 측면을 수비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마르는 체력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현저히 공격 포인트에 있어서 손해를 봤던 거죠. 아마 이때부터 전술적으로 불만이 쌓여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엘리케 감독은 전체적으로 전방의 3명에게는 자유를 부여했고 여기서 노출된 약점은 아래 7명이 메꾸는 전략을 펼쳤는데 이것은 밑에서 버티면 위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에르네스토 발데르데입니다. 전술이 메시였다는 비판을 받고 언론에서 사라져가는 발데르데, 과연 그는 왜 그런 비판을 받았을까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발데르데를 옹호해보고자 해요. 그의 전술이 메시에 의존하는 거 맞아요. 심지어는 분석 안 하고 경기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네이마르는 파리로 갔고 대체자인 덴벨레는 맨날 다치고 수아레즈는 기량 떨어지고 남은 건 메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메시를 위주로 전술을 짜야죠. 그리고 심지어 성적도 되게 좋았어요. 해당 시즌에 축구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바르샤 거의 맨날 이겼어요. 그런데 왜 비판이 나올까요? 그것은 중요할 때 그리고 뜬금포로 지는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메시 의존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먼저 발베르데 전술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엘리케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메시가 윙어에서 중앙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위치에 서게 해 더 큰 자유를 준 것이에요. 그리고 윙어를 버리고 중앙에 집중해 볼 점유와 압박의 순환을 되살린 것입니다. 공격시는 4-3-2-1을 통해 수비시는 4-4-2를 통해서 말입니다. 먼저 공격시를 보면 메시와 그의 서포터들입니다. 메시가 공을 잡으면 수아레즈는 수비수 1명을 달고 뜁니다. 그리고 올라와 있는 파울리뉴는 반대쪽으로 미끼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대 수비는 중앙에 밀집되어 있고 이 틈을 노려 양쪽 풀백이 미친듯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는 왼발잡이다 보니 왼쪽으로 돌파에 들어가게 되고 이 상황에서 알바와의 연계 플레이가 많이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 시스템은 메시를 억제하지 못하면 정말 위협적입니다. 메시는 돌파, 스피드, 패스, 슛 모두 역대급이기 때문이죠. 컨디션 좋으면 그냥 게임 터져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붙는다? 그러면 빈 공간으로 패스, 혹은 미끼를 따라간다? 그러면 슛!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메시여도 계속해서 상대를 압도할 수는 없어요. 상대도 프로니까요. 분명 공을 잡고 뺏기거나 패스가 차단되어 뺏기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수비 진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다이아몬드 사사이의 형태가 되게 되는데 이때 핵심은 파울리뉴예요. 공격 전개 시 메시 옆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다가 공을 뺏기면 바로 수비 진영으로 복귀하여 1차 방어막이 되어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풀백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죠. 수비 형태가 정돈되면 메시는 체력을 아끼기 위해 수아레즈와 전방에 머무르고 나머지는 미친듯이 뛰어다니게 됩니다. 특히 파울리뉴, 라키티치 그리고 양쪽 풀백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뭔가 엘리케 때와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랑 다른 게 있다면 네이마르가 없고 수아레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메시 혼자 해야 했고 그게 부각되게 된 겁니다. 메시가 1년 내내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아마 이런 논란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30경기 잘하다가 한 경기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챔스나 구강컵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실제로 발베르데 체제는 리그 2연패를 달성했지만 챔스나 구강컵에서 의외의 1패씩을 겪으며 어이없게 탈락한 경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베르데가 좋은 전술을 메시에게 맞췄으며 그 전술 자체는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단지 문제는 메시도 결국은 사람이었던 것, 그리고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에게 그리고 리버풀에게 어이없게 지지 않았다면 메시 의존도라는 말은 길을 잃고 종이에만 남아있는 역사의 한 기록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